몇 달 전 아주 평범한 아침에 벌어진 한 번의 사고가 제 노후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집 앞 계단에서 잠깐 방심했다가 미끄러져 굴러떨어진 그날, 저는 뼈가 부러진 것보다 더 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대려고 했던 걸까? 부산대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저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는 자식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분명히 세 가지가 있다는 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 끝까지 한 번만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저도 천천히 읽어보면서 많이 배우고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 이 사람도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같은데 싶은 분이 있다면 가볍게 공유 한번 눌러 같이 나눠주시면 제겐 그게 가장 큰 응원이 될 겁니다. 저는 올해 72이 된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부산 연제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갈비뼈 골절에 허리 압박 골절이 같이 오셨습니다. 당분간은 거동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재활 치료와 함께 장기적인 요양 계획을 같이 세우셔야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침대 한쪽에는 큰딸 지영이가, 다른 쪽 의자에는 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30 중반, 회사와 아이 키우느라 바쁜 나이지요. 둘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침내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이라도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처럼 혼자 집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거기서는 24시간 간호사도 계시고 재활도 도와주신다잖아요. 민수도 미안한 얼굴로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더 자주 오고 싶은데 회사 일하고 애들 챙기다 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주말마다 꼭 찾아뵐게요. 두 아이의 말이 차갑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귀에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 인생은 우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맡길게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파왔습니다. 무릎을 다친 게 아니라 제 노후 전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부산시청 세무과에서 평생을 근무했습니다.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과 언젠가 받을 연금을 믿고 버텼습니다. 아내 선희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정년까지 근무했고 퇴직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는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영이는 서울사범대에, 민수는 부산공대로 보냈습니다. 등록금 날짜가 다가오면 집안에 불을 한 칸씩 줄여가며 살았고 명절 선물도 최소한으로 줄여가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여기저기 쌓아두었던 적금까지 다 합치면 퇴직 직후 제 통장에는 대략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금은 세후로 월 180만 원. 이 정도면 바쁜지는 않겠구나. 아이들 힘들 때 조금씩 도와주면서 살면 되겠지.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번째 돈은 민수에게 나갔습니다. 아버지, 전세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통장에서 8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사람 사는데 집이 제일 중요하지. 힘들 때 아버지가 도와줘야지. 민수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할 때 저는 꽤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영이 순서였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이 빠듯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학원비가 좀 모자라요. 태권도랑 피아노를 같이 다니고 싶다는데 저는 말없이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손주가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 해도 수영을 배우고 싶다 해도 그래, 해보게 해라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저는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이 뭔가 필요로 할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나라는 사실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제 존재 이유 같기도 했지요.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통장을 비워갔습니다. 어느 날 은행 ATM 앞에서 무심코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숫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124만 7천 원. 언젠가 5천만 원 가까이 찍혀 있던 그 계좌에 이제는 100만 원 조금 넘는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로 나가는 자동이체가 좀 많으신데요. 혹시 자녀분들한테 나가는 금액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화끈거리면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더 줄 것도 없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둘 돈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만 맴돌다가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계속 미뤄두고 있던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가 몇 달 뒤 계단에서의 낙상 사고와 함께 한꺼번에 눈앞으로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사고가 난 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운동화를 신고 동네 산책로를 걸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딱 한 칸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공중에 뜨는 느낌과 동시에 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순간 등과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계단 아래에 쓰러진 채 옆으로 겨우 몸을 돌리려고 애썼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 옷이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아래층에 사는 김성자 아주머니가 마침 나오는 길에 저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구급차 오고 있어요. 구급차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동안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러다 평생 못 걷게 되면 어쩌지? 아이들한테 또 부담이 되겠구나. 요양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결국 답일까?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하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요추 압박 골절의 갈비뼈 골절까지 같이 오셨네요. 큰 수술은 필요 없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영이와 민수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침대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혼자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도 각자 아이들 키우고 맞벌이 하다 보니 매일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차라리 시설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요양병원 잘 돼 있잖아요. 간호사도 계시고 재활치료도 같이 해주시고 그 말이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노인과 자녀가 맞닥뜨린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을 가장 세게 찌른 건 없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삶을 원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요? 이 두 문장은 끝내 아무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노후의 방향이 전부 남의 입에서만 결정되겠구나. 퇴원 결정을 앞둔 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싶다. 요양원 이야기는 그 다음에 다시 하자.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큰 짐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표정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 거리가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다니고 걸어 다녔던 이 도시가 마치 유리창 너머 영화 속 풍경처럼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한 가지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은 전부 남의 결정에 끌려갈 거다. 그 생각이 제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선희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 손주들이 놀다 간 장난감이 아직 한쪽에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몇 달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오상태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훈 씨,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채로 늙는 게 무서운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냥 착하게만 살다가는 마지막에 바보 되기 딱 좋아. 그때는 그냥 농담 섞인 충고 정도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제 귀 안에서 종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집어들고 오상태 형님 번호를 눌렀습니다. 형님, 저 재훈입니다. 사고 이야기, 병원에서의 대화, 아이들이 요양원을 권했다는 것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님이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이제야 진짜 중요한 걸 보게 된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노인이 어떻게든 지켜야 할 건 딱 세 가지야. 생활비, 몸, 그리고 집.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못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릴 대하는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진다. 형님은 자신의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딸이 편하라고 아파트 명의를 미리 다 넘겨줬다가 나중에는 작은 것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 내가 뭘 먹고 싶은데도 아빠, 그건 요즘 너무 비싸요. 이런 말 들어야 하는데 집은 이미 내 이름이 아니야. 돈도 다 넘겼고 그때 깨달았지. 아, 내가 선택할 권리를 같이 넘겼구나. 수화기를 쥔 제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야. 문제는 한 번에 다 내주는 순간,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그건 좀 하는 말 앞에 서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는 거지. 요즘 세상은 마음과 현실을 따로 봐야 돼. 정이 아무리 많아도 우선은 자기 삶부터 지켜야 해.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대출과 물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버티느라 지쳐있는 세대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인 우리가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았다가는 마지막에 아주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형님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돈의 흐름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와라. 둘째, 몸을 병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것으로 다시 정해라. 셋째, 집은 절대로 쉽게 내주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요양원이든 집이든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야. 선택권을 갖고 있는 노인과 선택권이 없는 노인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아직 끝난 사람 아니지. 이제라도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정리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의 노후 재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월급과 연금이 들어오던 연제구 은행 창구 앞에 서니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급여 통장으로, 나이 들어서는 연금 통장으로 늘 당연하게 드나들던 곳인데 이제는 마치 제 인생의 결산을 하러 온 느낌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서명 없이 어떤 출금도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 계좌로 나가던 자동이체도 오늘부로 전부 해지해 주세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는 제가 제 돈을 좀 지켜보려고요. 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묶여있던 체크카드 연결도 끊고 비밀번호도 다시 설정했습니다. 생활비로 쓸 소액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기 어려운 정기예금으로 옮겼습니다. 휴대폰 뱅킹도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송금 한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약한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공책 한 권을 꺼내 맨 앞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해 돈을 쓴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둘째, 빌려달라는 부탁에는 쉽게 그래라고 말하지 않는다. 셋째, 보증은 절대 서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를 못해서 힘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간단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이 들어오면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세, 통신비, 보험료, 약값을 빼고 남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목표
190만 원 이내. 그 안에서 식비와 교통비, 기타 지출을 맞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할 때를 대비해 매달 조금씩은 비상금 통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가계불안이하며 스스로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돈에 끌려 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돈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요양병원이든 집에서의 돌봄이든 최소한 내가 계산해 볼 수는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불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돈의 흐름이 전혀 눈에 잡히지 않으신다면 새 공책 한 권부터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복잡한 엑셀이나 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연금 얼마 들어오는지, 고정 지출이 얼마 나가는지, 한 달에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한 줄씩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노후의 돈을 지킨다는 건 억척스럽게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일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나니 두 번째로 떠오른 건 몸이었습니다. 사실 계단에서 넘어진 건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 전부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며 넘기고 혈압약을 하루 이틀 건너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기검진 날짜가 잡혀도 이번 달은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하며 미뤘습니다. 사고 이후 담당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오래 사는 것만 목표로 삼지 마시고요.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밥 차려 드시고, 혼자 시장까지 걸어 다니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노후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보건소에 찾아가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제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무리한 운동 말고 하루 3,000보부터 천천히 늘려보세요. 소금은 조금 줄이시고 물은 좀 더 자주 드시고요. 검진은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입으로는 예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이걸 꾸준히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동네 지인의 소개로 60대 중반의 윤정자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윤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예전에 요양보호사로 일한 적이 있고요. 동네 어르신들 식사랑 약 챙겨드리고 병원 같이 가드리는 일을 했어요. 말 많은 편은 아니고 일은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상황과 바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크게 아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넘어져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간단한 아침밥 준비, 집안 정리, 주 몇 번은 같이 동네 산책, 필요할 때 병원이나 장보기도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거실 식탁에 앉아 종이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침 식사 준비, 간단한 청소, 빨래, 주 2회 이상 근처 공원 산책 동행, 병원 장보기 복지관 프로그램 동행, 월급 120만 원,
휴일 추가, 근무시 별도 협의. 그리고 서로 사인하고 각자 한 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나도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준비해 줄 수 있구나. 윤정자 씨는 처음 출근한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환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더 잘 살려고 준비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차가웠던 제 마음을 조용히 녹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건강이 애매하게 불안한 상태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병원에 맡기는 몸이 아니라 내가 함께 관리하는 몸으로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자. 그 순간부터 약을 먹는 일, 걷는 일, 검진 받는 일이 조금은 덜 귀찮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돈과 몸을 정리하고 나니 마지막으로 남은 건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내 선희와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곳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던 때 거실 바닥을 장난감으로 가득 채우던 모습. 수능날 새벽까지 아이 교실 번호를 되뇌던 밤. 명절마다 전 부치던 기름 냄새. 퇴직 후 둘이서 앞산을 다녀와 땀을 식히며 마시던 커피 한 잔까지. 모든 기억이 이 집 구석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민수가 한 번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이 집 팔고 요양원 가까운 데로 이사 가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로는 그 말이 묵직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이렇게 내 마지막 자리도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상태 형님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유언장과 집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이 집은 매각하지 않는다.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할 경우에도 집은 내 명의로 유지한다. 사후에만 두 자녀에게 지분을 나누어 상속한다. 법무사 사무실에 갔소. 천천히 문장을 읽고 몇 번이고 확인한 뒤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래, 이 집만큼은 마지막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베란다에 놓인 의자에 앉아 저는 오랜만에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종소리가 들리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겠지. 하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내 마지막 자리는 내가 정하고 싶다. 그 무렵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엔 우리가 너무 서둘러 요양원 이야기부터 꺼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을 충분히 못 여쭤본 것 같아서요. 민수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요양병원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의견 먼저 듣고 상의 드릴게요. 혹시나 아버지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려 했던 건 아닌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서운하더라라는 말부터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 입장도 이해한다. 다만 앞으로 아버지 인생의 큰 결정은 아버지가 먼저 생각해 보고 너희랑 상의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삶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조금 낯설면서도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과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이건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시와 통제에 가까운 말이 많았다면 지금은 아버지, 이건 어떠세요? 같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담과 제안에 가까운 말이 늘어났습니다. 진짜 효도란 부모가 쓰러졌을 때 겨우 달려와 손잡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아직 자립하고 있을 때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연제구 조용한 골목에 햇살이 살짝 비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먼 바다 냄새가 살짝 섞인 공기를 한 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8시가 조금 지나면 윤정자 씨가 배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아저씨,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더 걸어야 합니다. 주방에서는 국이 끓는 소리와 밥 짓는 냄새가 퍼지고 거실에서는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식사가 끝나면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 먹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 무렵에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돕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하지만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보며 그래, 오늘도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후에는 아내 선희가 남겨둔 책장을 열어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려 합니다. 줄을 치고 메모를 하고 가끔은 옛날 생각에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가끔 손주가 전화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외로우세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안 외롭다.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고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다. 아직은 그 아이가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이 대답을 떠올리면 그때 조금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조금씩 준비해 둔 현실적인 설계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설계도의 핵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 자랑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둘째, 건강. 무조건 오래 버티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셋째, 집. 욕심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늙은 내가 쫓겨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존재를 붙들어주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라면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내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자식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돈을 지키고 건강을 관리하고 집을 지킨다면 이제 누구에게도 완전히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잠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돈을 어디까지 남에게 맡겨두었나? 내 몸을 위해 오늘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나만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천천히라도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인생 후반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되신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한번 건네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그 사람의 노후 인생에도 작은 방향표 하나가 되어줄지. 남은 시간, 우리 모두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우리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느 날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뭘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을까? 젊을 땐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 키울 땐 남들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 쉰다는 것보다 앞으로만 뛰어왔습니다. 아침엔 출근 준비, 밤엔 야근과 집안일로 쓰러지듯 잠들고, 주말엔 학원비와 대출 걱정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웠지요. 그러다 일을 내려놓고 아이들도 제 삶을 살게 되니 집 안에 남은 걸 보게 됐습니다. 옷장에는 거의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영수증과 설명서, 언제 샀는지도 모를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방엔 비슷한 냄비와 접시, 쓰지 않는 그릇이 자리를 차지하고 거실에는 오래된 안마기와 운동기구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려고 모으고 채운 것들이 어느새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렸구나. 몸은 느려졌는데 내 주변만 여전히 분주한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나이에 진짜 줄여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구나.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살아야 여든이 되었을 때 덜 후회할까? 55을 지나고 60, 이제 70 언저리에 서 보니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느라 오늘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야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습니다. 더 가지는 법이 아니라 가볍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또래 이웃들을 만나면 속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건강은 자신 없고 통장 숫자는 줄어들고 누구에게 기대기도 눈치 보이는 나이. 자식에게 손 벌리긴 싫고 혼자 다 감당하기엔 체력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겉으론 웃어도 불안과 걱정을 품고 사는 얼굴입니다. 가끔 모임에서 깊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말이 새어 나옵니다.
좀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욕심내지 않았을 텐데. 괜한 체면만 안 차렸어도 지금 덜 힘들었을 텐데. 저 역시 같습니다.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려,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는 부모가 되려 나 자신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자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넘겼던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평범한 노년으로서 뒤늦게 깨달은 5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노후에 꼭 줄이고 살아야 할 것들, 그리고 80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느낀 점들입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부딪히며 살다가 얻은 소박한 기록입니다. 혹시 밤마다 비슷한 걱정과 후회로 잠이 안 오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적어도 저보다 몇 년이라도 일찍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은 길은 더 덜 후회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흐르면서도 한 해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새해가 와 있었는데 요즘은 계절이 한 번 바뀔 때마다 또 한 번 줄어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침에 약을 챙겨 먹으며 이 약을 언제까지 먹을까를 떠올리고 병원 예약 문자를 받으면 비용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냉장고엔 건강을 위해 사둔 것들이 가득한데 정작 그날 먹을 건 마땅치 않을 때도 많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면 한때는 다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로 가득합니다. 불안해서 남들만큼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비어 보이는 게 싫어서 채웠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건강검진 안내장을 꺼내다 같은 동네의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괜찮냐고 웃으며 안부를 묻다가 결국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더군요. 허리는 더 아프고 잠은 쉽게 안 오고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 아픈 것도 숨긴다는 이야기.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진 걸까? 사실 오늘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약 잘 챙기고 아끼면서 쓰면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 뒤를 상상하면 마음이 금방 무거워집니다. 몸은 더 느려지고 병원에 가는 횟수는 늘어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길 수도 있겠지요. 그때까지도 지금처럼 모든 짐과 걱정을 안고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고 안 해. 줄일 것만 줄이려고 해. 물건도, 걱정도, 사람도, 말도, 미루는 습관도. 그렇게 나니까 좀 숨이 쉬어지더라. 집에 돌아와 조용한 거실에 앉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줄여야 하는 건 통장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일상에 달라붙은 불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종이를 꺼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안 쓰는 물건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괴로워하는 상상들,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을 숨긴 시간들,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불평과 잔소리, 언젠가 하겠다며 미뤄둔 일들. 목록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5가지만 줄여보자. 그것만 해도 남은 시간은 꽤 달라질 거야. 그날 이후 제 노후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적어 내려간 5가지를 삶 속에서 하나씩 다뤄본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는 밤에 비슷한 목록을 떠올려 본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자신만의 기준을 함께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덜 걱정하며 살아보자.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마음이 제 하루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손댄 건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뭔가를 사면서 안심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화는 여분까지 사두어야 마음이 편했고, 세일한다 싶으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들이 세월이 흘러 지금 제 집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가격표도 안 뗀 옷을 발견했을 때 한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지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은 정말 나를 위해 산 걸까? 아니면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려고 산 걸까? 주방 수납장을 열면 세트로 사둔 접시와 컵, 손님 올 때 쓰겠다며 모셔둔 그릇이 빽빽한데 정작 손이 가는 건 몇 개뿐입니다. 그날 저는 상자 하나를 꺼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딱 20개만 골라 내보내자. 잘 쓰지 않는 접시와 낡은 앞치마, 오래된 수건과 머플러를 차례로 상자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상자가 채워질수록 오히려 제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 물건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만큼의 물건을 내보낸다. 옷을 한 벌 사면 오래 입지 않은 옷 한 벌을 정리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잡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지금 필요한가? 집에 비슷한 게 있지 않은가? 그 질문을 한 번 더 던지자 내려놓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니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일이 줄어들고 대신 작은 돈이라도 저축으로 돌려두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비워진 공간을 볼 때 느껴지는 묘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비어있다 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숨 쉴 수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며칠 전에는 묵혀둔 물건 몇 개를 사진 찍어 아이들에게 보내봤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라고요. 아이들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좁아서 많이는 못 가져가요. 필요한 것만 조금 가져갈게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아이들도 자기 집의 짐을 더 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겠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누가 가져가느냐를 고민하기보다 지금 내 삶에 필요하지 않다면 보내주자. 그날부터 집안에 작은 상자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낼 것들을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상자를 들여다보며 내가 얼마나 덜어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작은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버린다는 말이 예전엔 아깝게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 안에 자유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이는 만큼 정말 소중한 것들이 또렷이 드러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전의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집 안 한 구석을 정리하는 작은 손짓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조금 덜어내자 이번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가벼워지는데 정작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혈압은 괜찮을까? 다음 달 관리비와 약값, 보험료는 어떻게 감당할까? 아이들 살림은 괜찮을까? 손주들까지 신경 써야 하나? 젊을 땐 이런 걱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불안하니까 더 노력해야 하고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자 그 걱정이 더는 원동력이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밤 뒤척이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창문 사이로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여러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안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잠 못 이루고 걱정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그래서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 걱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양쪽에 나눠 적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걱정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칸에 들어가더군요. 아이들 앞날, 세상 돌아가는 일, 물가와 정책 같은 것들. 그동안 저는 그 모든 걸 마치 제 책임인 것처럼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오래 붙잡지 말자. 대신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쓰자고요. 생활 습관을 다듬고 지출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필요하면 미리 상의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들. 또 하나 바꾼 건 뉴스와의 거리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두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화면 속 뉴스가 제 삶과 별 상관없는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잠깐 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고 짧게 걸으며 책장을 오랜만에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소음이 조금 줄어들자 밤에 잠드는 시간도 조금씩 앞당겨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걱정이 몰려오면 억지로 쫓아내려 하기보다 그날 고마웠던 일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밥맛이 좋았던 순간, 우연히 버스를 편하게 탄 일, 누군가 건넨 짧은 안부 인사. 작은 장면들이지만 그런 걸 떠올리다 보면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이 떠오를 때 이렇게 물어보려 합니다. 이 걱정이 나에게 무언가 행동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인가? 아니면 그냥 겁만 주고 가는 그림자인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으면 작은 실천으로 옮기고, 아니라면 흘려보내는 연습. 그렇게 하다 보니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던 불안이 지금은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걱정 없는 노년은 없겠지만 적어도 쓸모없는 걱정에 내 남은 시간을 다 내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걱정을 다루기 시작하자 이번엔 제 행동을 끌고 다니던 또 하나가 보였습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습관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아이들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에 빠듯한 살림에도 학원을 더 보내고, 명절이면 힘이 붙이면서도 상을 크게 차려야 부모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직장에선 뒤처지기 싫어서 몸이 아파도 야근을 했습니다.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하루가 편한지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이어졌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혹시 초라해 보일까 옷차림을 신경 쓰고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볼지 계산하게 되더군요.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전히 남의 평가를 먼저 떠올리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우선하는 선택을 해보자. 혼자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나이 들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여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저를 의식하지 않고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나를 신경 쓴 만큼 남들은 나를 보지 않았구나.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 바꾸려 했습니다. 보험을 정리하거나 취미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아이들은 걱정 섞인 말부터 합니다. 괜히 돈 쓰지 말고 조심해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먼저 공감해 주되 이제는 제 마음도 조금씩 말하기로 했습니다. 너희 말도 맞는데 나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은 해보고 싶다. 처음엔 서툴었지만 자꾸 말하다 보니 아이들도 조금씩 이해해 주었습니다. 모임 초대 문자에도 예전처럼 무조건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정중히 말합니다.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번에는 쉬고 싶어요. 대부분은 이해해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 경험을 반복하면서 남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름과 흰머리만 보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남은 얼굴이라고. 남의 시선을 줄인다는 건 결국 나를 덜 미워하고 더 인정하는 연습이라는 걸 조금씩 배우는 중입니다. 이제 제 삶의 무대에서 관객을 다시 정하려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눈이 아니라 내 옆에 오래 서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 앞에서 떳떳한지를 먼저 생각하려 합니다. 줄이고 싶은 것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건 말의 습관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수가 줄어든다지만 저는 오히려 툭 하면 투덜거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동네 소식을 듣다가도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세상 정말 엉망이야. 젊은 것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다 너희 세대가 고생할 거다. 처음엔 그냥 속 시원하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와 통화를 마치고 난 뒤 묘한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제 잔소리를 듣는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긴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하루 동안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며 꺼낸 첫마디, 점심에 식탁에서 흘린 한숨, 전화 너머로 전한 무거운 말들까지. 생각보다 불평과 남 탓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살림이 팍팍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만이라도 튀어나오려는 푸념을 삼켜보자.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또 비내 대신 오늘은 천천히 쉬라는 날인가 보다라고 말해보고, 버스가 늦을 때 이게 뭐야 대신 조심히 타라고 그러는 거겠지라고 바꿔 말해봅니다. 억지로 좋은 말을 만드는 느낌이라 어색했지만 그렇게 며칠 보내니 제 표정과 숨이 약간 편안해진 걸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이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곤 했는데 요즘은 엄마 오늘 목소리 좋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뜨끔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챙긴다며 했던 말들이 때로는 그들을 더 지치게 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독해지면 그 독을 제일 먼저 마시는 건 자기 자신이야. 그 말을 듣고 또 하나의 연습을 더해봤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고마운 말을 건네기. 마트 계산대에서 수고 많으시네요라고 한마디 더 하고,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께 조심히 다니세요라고 인사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돌아오는 작은 미소 하나가 오히려 제 마음을 먼저 데워 주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도와준 배우자에게, 쓰레기를 버린 가족에게, 예전엔 당연히 여기던 행동들에 고마워를 붙여보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감정이 뒤틀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여전히 쓴말이 입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을 내보내면 누구 가슴에 오래 남을까?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늦기 전에 얘기하려 합니다. 아까는 괜히 예민했어. 미안해. 짧은 이 말이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줄일 수 있으니까요. 불평과 잔소리를 줄인다는 건 착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줄이고 싶었던 건 언젠가라는 말을 앞세워 미루기만 하던 습관입니다. 살다 보니 참 많은 걸 나중으로 미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시간이 생기면, 몸이 괜찮아지면 언제나 조건이 붙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미안했다는 말도, 보고 싶던 곳을 한번 다녀오는 일도, 배우고 싶었던 걸 시작하는 일도 모두 나중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조용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예전에 자주 어울리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장례식장에 앉아 영정을 바라보며 수많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굴 보자 하면서도 끝내 미루었던 약속들, 마음속에서만 했던 고맙다는 생각, 서운했지만 솔직히 말해보지 못한 감정들.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루고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쌓여있는 언젠가들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부모님께 못했던 말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미루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오래 알던 친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고맙다, 덕분에 힘이 났다고 말해봤습니다. 처음엔 상대가 갑자기 왜 그래요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묵직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용기를 내다 보니 미뤄둔 말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바다에 가서 해 질 때까지 앉아있기, 손주와 옛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 악보를 펼치고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불러보기. 이런 소망조차 저는 늘 언젠가라고 미뤘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나 꺼내 작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크지 않은 소원들을 정리하고 옆에 날짜를 적을 칸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느 날을 정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체력이 허락할 때 가까운 산에 한번 올라가 보기로 정하고 천천히 걸어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숨이 찼지만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쳐 그 옆칸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작은 기록이지만 제 안에서는 오래 미뤘던 마음 하나를 드디어 꺼낸 기념처럼 남았습니다. 후회를 줄인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속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소망들은 너무 많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병상에 누워 조금만 덜 미뤘더라면이라는 말을 줄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어쩌면 제가 오래 미뤘던 일을 이제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 오래 미룬 일을 한 가지라도 오늘 시작해 보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5가지를 조금씩 줄여보려고 애쓰는 동안 제 삶은 서서히 모양을 바꿔왔습니다. 집 안의 물건이 줄어들면서 숨 쉴 공간이 생기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려 하니 밤하늘을 올려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루를 원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고르다 보니 가족들의 목소리에서도 긴장 대신 웃음이 조금씩 늘어났고, 미뤄둔 일을 하나둘 해보면서 마음 한켠의 허전함이 조금은 채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물건 앞에서 망설이고 사소한 일에 밤새 뒤척일 때도 있고 남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평이 입가에서 맴돌다 겨우 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줄이고 싶어 하는지 안다는 것,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요구는 우리 나이에 너무 가혹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하루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선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집안 어딘가 일부러 열지 않는 서랍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열면 온갖 물건과 오래된 기억이 쏟아져 나올까봐 그냥 눈을 돌리는 곳. 저도 그런 서랍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면서 외면만 하던 그곳을 어느 날 마음 단단히 먹고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편지, 오래된 서류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는 동안 내 마음 속에서도 무엇을 놓고 무엇을 품을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리 후 서랍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열어도 괜찮다. 그 한 줄이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미뤄두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필요하면 또 정리할 수 있다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일도 그 서랍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곳, 오늘 한 사람, 오늘 한 가지에만 마음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저는 요즘 스스로에게 3가지를 부탁하며 하루를 엽니다. 첫째, 필요 이상의 물건과 정보에 휘둘리지 말 것. 둘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 것. 셋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아끼지 말 것. 그리고 저 자신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까지 살아낸 세월이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 남은 시간도 여전히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선물 같은 날들이라는 것을요. 언젠가 마지막 날이 찾아오면 제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줄일 것들을 줄이려고 애쓰며 살았다고. 수고했다. 그래도 잘 버텼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건네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긴 사연을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서 필요 없는 물건 몇 개를 상자에 담는 일,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일, 자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을 한 줄 적어보는 일. 그 작은 움직임이 여든의 여러분을 조금 덜 후회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짊어지고 조금 더 가벼운 걸음으로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서 여러분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